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유로존이 현재 중요한 기로점에 서 있습니다. EU 특별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리스가 유로존에 탈퇴할 것인지 잔류할 것인지, 또한 유럽이 긴축 일변도에서 벗어나 성장 위주로 갈 것인지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측 때문인데요. 자, 어제 국내 증시 다수 전망과 달리 1% 이상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의 이탈도 16거래일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EU 특별 정상회담이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오늘도 자세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하죠. 네, 2부의 첫 순서 청송촌룸 신창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미라.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청송촌룸 신창원입니다. 네, 자 어제 국내 증시가 모든 주요 이평선을 모두 하회하면서 또다시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변곡점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장 정리부터 부탁드릴게요. 예, 어제 증시는 여러분 아다시피 5.12평 하락하는 그런 안 좋은 모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장자체가 이제 굉장히 5.12평 하회함으로써 좀 더 냉각되는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어제 저녁 유럽 증시가 폭락함으로써 어제 잠을 조금 많이 설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제 유럽 증시들이 여러분 아다시피 이탈리아가 3%라든지 독일 전부 2%, 그리고 북극급 러시아가 4% 떨어지는 폭락 장세를 보였죠. 그래서 전부 여러분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상외로 아메리카 지수가 어제 반등을 많이 하는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미국 4대 지수 중에 다우지수만 약간 약보합이었고 전부 플러스 내는 그런 모양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누차 이랬죠. 약세장이지만 약세 모드지만 바닥은 거의 확실하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는데요. 예, 바닥 모양은 확실하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많은 경제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유럽의 요소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불안정 요소, 또 일본의 또 부채 요소, 그리고 아세안의 지금 불경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일단은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61평이나 121평에 꺾이는 모양으로 봐서는 장은 약세는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도 이제 반발 매수, 제가 누차 말했듯이만 121평에 21평의 하락의 죽은 부분, 이런 부분에서 수익이 날 것이다 하고 했는데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반발에 일단 변곡점이 와 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우리가 누차 말하는 스토캐스틱 슬로우의 어떤 골든 크로스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20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주가가 이제 굉장히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스토캐스틱 슬로우에 대해서 지난 어제 월요일 수요일 12시에 이제 수익률을 말하다 해서 했습니다만, 일단 골든 크로스가 났거든요. 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러분께서 일단은 장의 하방 경직성, 하방의 지지 라인은 계속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보통 이런 그 지표 중에 가장 정확한 지표가 역시계 곡선인데요. 역시계 곡선 지표를 보면 지금 그 지수가 여러분 보다 1800대입니다. 1800대인데 이번에 이제 빠지는 지수가 1880에서 강력한 저항이 있었죠. 이 저항이 있었는데 물론 이까지 안 갔습니다. 이까지 안 갔는데 제가 볼 때 1800 지금 이 지수대에서는 주가가 상승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상승하려면 1800이어 40에서 굉장히 강력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만 이쪽에는 굉장히 무주공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1840까지는 굉장히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세는 이번에 저점인 1788에서 1840까지는 오락가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오락가락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5.12평이나 21일평이 안착될 때까지는 주가가 굉장히 내려올 것이다입니다. 그래서 지금 21일평 자체가 이 노란 캐선인데요. 21평 자체가 아직까지 한참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21평이 이 캔들 차트 가까이 내려올 때까지는 제가 볼 때는 21평이 흡입력을 굉장히 가집니다. 캔들 차트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저점의 매수는 제가 어제도 말했습니다. 1800 이하의 매수는 언제든지 땡큐 하면서 저점을 잡아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드렸고요. 이동평균적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21일평에 워낙 하반, 특히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지금
이 부분이 작년 8월하고 또 흡사한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캔들 차트는 21일평에 수렴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21일평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수렴할 것이다. 물론 21일평이 하루에 3포인트씩 떨어지고 있지만 수렴할 때까지는 주가가 어떤 지지를 굉장히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승할 때 21일평을 돌파하면 이제 꺾이지만 하방할 때는 분명히 수렴하니까 여러분께서 21일평에 수렴하는 그날까지 저점에 혹시 지금 손절매 치고 싶은 분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찾았다가 손절매를 21일평에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그 여러분 대변곡이거든요. 이제 변곡점 오늘 대변곡 날입니다. 변곡점인데 이 대변곡 플러스 마이너스 한 3, 4일에 대해서 큰 변곡이 나는데 아직까지 제가 이제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선행 스팬 이제 2하고 기준선이 이제 일단 브레이크를 들었지만 이제 전환선하고 선행 스팬 1이 브레이크 안 들었기 때문에 아직 브레이크가 아니다 이랬습니다. 특히 그 어제 그저께 이제 주가 폭등할 때 온 뻐꾸기들이 또 주가 뜨니 뭐 돈 있는 돈 없는 돈 끌어가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때 진짜 머리에 한 방 찌받고 싶은데 공부를 좀 충분히 해야 된다 이렇게 볼 때요. 그러면 이제 전환선이 언제 이제 브레이크가 듣느냐 이렇게 볼 때 전환선 브레이크는 아직까지 한참 더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환선 브레이크는 다음 주 초 정도에 브레이크가 됐기 때문에 주가는 바닥을 치지만은 굉장히 계속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름 자체가 이제 굉장히 가볍게 나오다가 이제 지금 두꺼워지고 있거든요. 두꺼워진다는 것은 이 가격대에서 지지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 구름 두께는 앞에 구름 두께는 저항과 지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볼 때 장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주가의 하락은 브레이크가 들었지 않나. 그렇지만 하락 중에도 약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장 자체는 앞으로 한 20일 동안은 계속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누차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저 친구는 뭐 선물만 하는 게 아니고 선물 그 이야기 하는 분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무식이 단독 드리블 하는 사람인데 그런 분들 조상님 보기에 부끄러워 어떻게 하실랍니까? 여러분 선물을 안 보면은 절대 바보다. 여러분이 얼굴에 춤 뱉는 격이 된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는데요. 외국인의 선물을 굉장히 줄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외국인이 돈을 워낙 많이 먹고 있거든요. 한 포지션당 지금 1,500입니다. 그럼 25,000 포지션 갖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일단 1조 이하 내려갈 때, 제가 볼 때는, 1조 이하 내려갈 때까지는 외국인들이 계속 이 환매수를 안 하면은 주가는 계속, 강세에서 약세 오락내리를 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선물을 계속 보셔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피보나치로 봐서는 주식이 3일 뜨고 하루 떴기 때문에 오늘은 주가가 양봉 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날입니다. 양봉 날 가능성이 많은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오늘 저점 매수는 굉장히 유효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선물을 꼼꼼하게 보실 필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선물 부분에서는 어제 이제 제가 했는데 일단 요 부분이죠. 이 물량이 없어져야 됩니다. 이 물량이 없어지면 어느 한쪽의 물량이 지금 이 저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저점에 나오는 물량이 굉장히 천천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이 저점의 물량이 매물대가 나오면서 이 고점 매물대가 줄어든 바닥, 이쪽이 이제 진바닥이라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가가 이제 반등하면은 주가가 반등하면 이쪽이 굉장히 텅텅 비어 있습니다. 텅텅 비어 있는데 이 비어 있는 부분이 여러분 보시면 260p 정도거든요. 260p 같으면 지금 240입니다. 260p 같으면 지수는 100포인트 정도. 제가 볼 때 1900 언저리 같은데요. 1900 언저리 같은 경우에 주가가 탄력을 받으면 1900까지는 21일평에서 주춤주춤 하다가 121일평 있는 260 그러니까 1900 언저리까지는 저는 주식이 한번 상반기에 저는 반등한다고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논리적으로 덤덤하게 있어야지 앞이 안 보인다고 팔고 앞이 보인다고 사고 그런 형태를 특히 뻥이어 전문가들의 형태를 보이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께서 코스닥 종목을 절대 코스닥이 조금 덤성거린다고 코스닥을 만지는 분들은 그 사람들은 죽어서 조상님 보기에 부끄러울 것이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닥 종목은 지금 보시면
아직도 하락의 여운이 계속 남은 자리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20일, 200일 이평 데드크로스가 벗어났지만 코스닥은 120일, 60일 이평이 지금 시작입니다. 여러분 120일 이평 과거에 이제 120일 이평 데드크로스를 보면 그때부터 주가에 바닥이 아니고 그때부터 하락의 연장선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을 만지는 거는 앞으로 조상님 제사상이나 조상님 보기에 부끄러운 후손이 될 가능성이 거의 99.999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코스닥 종목을 만지지 마라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제가 여러분한테 아시다시피 코스닥 협회 이제 30 코스닥 협회에 강사로 초빙됐다가 취소가 됐어요. 알고 보니까 코스닥 CEO들이 저 강의 쓰는 걸 무지하게 반대를 했답니다. 하도 코스닥을 씹어버리니까.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씹을 수밖에 없고요. 저는 여러분은 편을 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단기적으로 낙폭이 굉장히 가대하기 때문에 저점 매수 유효하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저점 매수 괜찮다라고 하셨는데요. 또 앞서 저항은 1840포인트가 저항이 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좀 짧게 트레이딩 전략으로 세워봐야 하는 것인지 매수 가능하다면 어떤 업종이나 종목 쪽으로 접근해 보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 저는 뭐 업종 쪽에는 경기 민감주를 계속 봅니다. 지금 네. 우리가 이제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살아가면 좀 사기가 조금 불편하시거든요. 네. 저도 이제 조금 전법을 바꿨습니다. 여러분이 안 사는 종목 아무리 사락해도 제가 여러분 삼성전자 속된 말로 거품 물고 사락해봐야 안 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제 알았어요. 결론은 뭐냐? 여러분은 5만 원 이하에서 종목을 주로 많이 사더라 있는 것을 제가 이제 새삼 느꼈습니다. 그래서 5만 원 이하 종목이 과연 어떤 종목이 있을까 쭉 봤습니다. 볼 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제가 여러분한테 구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금융주입니다. 금융주. 금융주들이 제가 볼 때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실적이 좋다 이렇게 봅니다. 금융주 중에 저는 증권 중에 온라인보다 오프라인 전문 회사라든지 특히 이제 증권주 중에 양아치 증권사들이 좀 있죠. ELS 파는 증권사 그런 증권사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특히 증권회사 직원들을 뭐 보험 영업 직원처럼 쪼우는 그런 그 증권사들은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증권회사 직원선생님이 뭐 보험회사 직원법 왜 증권회사 직원 뽑아가지고 ELS 같은 거 그다음에 금융상품 팔아갖고 졸졸 쪼우는데 그거는 증권사는 아주 저질 회사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증권사 중에 이제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굉장히 강한 이런 모양을 보이고 낙폭 과대에 있는 이런 회사를 제가 볼 때는 저점에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금융사 중에 특히 이제 여러분 저퍼가 독점적인 문제, 지역 독점이라 이제 BS는 이제 DGB, BS는 부산은행이고 DGB는 대구은행이죠. 이런 부분에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한번 수익을 크게 한번 내줬었는데 제가 증권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권의 대우라든지 우리투자라든지 그리고 삼성증권 그리고 현대증권 같은 전통적으로 온라인보다 오프라인 강한 종목들 이런 종목 쪽으로 제가 볼 때는 한번 매수를 가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정부가 이제 에너지 효율에 대해서 이제 칼을 빼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에너지 이제 앞으로 이제 공공요금, 공공에너지 교통을 타면 이제 100만 원 환급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워낙 차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좀 그건 반대인데요. 결론은 뭐냐면 아직까지 유류가 늘었다는 것은 석유 회사들이 지금 너무 억울하게 눌러가지고 빠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유 주식은 저는 이 가격대는 참 메리트 있는 가격이다. 금호석유 10만 원대 가격은 진짜 메리트 있는 가격이다. 저는 분명히 물론 이 금호석유가 뭐 여러분 알다시피 15,000원에서 25만 원까지 떴습니다만은 제가 객관적으로 모든 실적인 이런 거 볼 때 10만 원대 가격 그리고 호남 석유라든지 이 석유 주식들 그다음에 S-오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S-오일이 10만 원대 이런 주식은 퍼라든지 EPS 실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저평가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회사들이 작년에 이제 뭐 4대강 원양 그 총을 맞아가지고 빠졌습니다만 건설주들이 생각보다 지금 굉장히 경쟁력이 이제 우리나라 건설주들이 좋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전에는 이제 중동에서 우리가 미국이나 이제 선진국에 이제 물론 우리도 선진국의 하청업체로서 했지만 지금 주업체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그래요. 빅5나 빅6 물론 뭐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 건설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는데 이런 건설업체들은 제가 볼 때 계속 지금 관심력을 두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답 나오잖아요. 대우건설 주식은 8,000원에 사면 버티면 6개월 여러 12,000원 판다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건설회사들 실적 데이터 보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설회사들은 관심을 계속 두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적어도 빅4 조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일단 경기가 나쁘더라도 내가 나쁘더라도 전 세계 경기 중에 내가 마켓시하면 안 깨집니다. 내가 경기가 올해가 작년보다 올해 나쁘더라도 내 마켓시아가 세계 마켓시아가 나의 그 영업력 마켓시아가 안 줄어드는 그런 업체. 뭐 작년보다 올해 경기가 안 좋은데 실적은 더 좋아질 수 없죠. 작년에 비해서. 그렇지만 그 마켓시아가 줄어들지 않는 그런 종목들은 제가 볼 때는 그런 종목들은 제가 사도 된다. 어쨌든 건 틈새 종목으로 지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삼성전자를 굳이 못 산다. 못 사면 제가 볼 때는 조국과 더불어 세계에서 1등하는 업종, 조선이라든지 건설 이런 부분은 경쟁력이 저는 충분히 있다 보거든요.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 저때 작년 그 가을에 상방에가 한전기술 같은 게 이야기했는 부분이 에너지 4인방 해가지고 수익 많이 내는 부분이 에너지 관리 부분이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석유 부분도 제가 그 나쁘다 물론 뭐 그 작전적으로 올려 그랬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휘발유가 전 세계적으로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저는 세계 경쟁력이 있는 그리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특히 그 항공 부분도 그렇죠. 지금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가 실제 굉장히 실지만 실제 요즘 우리가 어릴 때마다 대한항공 같은 거 미국 비행기 탔지만 요즘 뭐 대한항공이 제일 비싼 비행기 아닙니까? 제일 좋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인류적인 그런 그룹들은 제가 볼 때는 계속 사야 된다. 계속 사야 된다 주의고요. 물리더라도 거기 물려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코스닥 종목을 배제하시고 제가 볼 때는 이런 종목들로 여러분 승부를 보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일단 주식은 물리는 맛에서 살 수 있습니다. 꼭 물리게 돼 있습니다. 물려야 되죠. 안 물리면 누가 주식하겠습니까? 우리나라를 누가 바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물리는 여러분들이 주주로서 바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화이팅 하시고 제가 볼 때는 주식을 저점 매수는 유효한 종목이다. 이렇고 지수는 제가 볼 때 이 자리에서 거의 지지를 받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 아침에 주식이 굉장히 약합니다. 네. 그거는 신용이 지금 반대매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신용이 요즘 하루에 200억 이상씩 반대매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침 저점 매수는 항시 유효하고 지금 3일 연속 아래꼬리 달리고 있습니다. 아래꼬리 달리는데 아래꼬리 달린다는 것은 저점에 사면 그날 꼭 팔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 매매는 계속 주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네. 오늘 또 선물만 보면 됩니다. 선물의 동향만 꼭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 나고 사람 났지 사람 나고 돈 났습니까? 여러분 절대 안 팔면 손해 아닙니다. 주식은 절대 속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소총놈 신창환 대표의 증시타파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도 이어집니다. 네, 주식계 안젤리나 졸리의 주식계 여전사 센거 이순복 씨와 시장을 부탁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복 씨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간밤 뉴욕 증시 흐름부터 살펴봐야겠습니다. 간밤 다우지수가 장중한 때 190포인트 이상 빠졌다가 막판 들어서 낙폭을 거의 많이 회복을 해주면서 마감을 했더라고요. 재료들도 상당히 많았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해주셨는데요. 네. 지금 제가 지금 계속 웃음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네. 아까 신 대표님이 증권사 직원 안 쪼는 증권 주식 사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네 군데를 옮겨 다녀봤는데 안 쪼는 곳이 없더라고요. 글로벌 네. 증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일단 미국을 먼저 볼게요. 신규 주택 판매가 물론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어제 제가 계속 좀 포인트를 잡아드리는 게 뭐냐면 미국은 자꾸 숨통이 트여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일본 얘기를 좀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 2단계 강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채가 우리나라랑 똑같다 부럽다고 했는데 네. 또 하나 부러운 게 뭐냐. 그 최대 채권국인 일본이요. 그렇게 신용 등급이 2단계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채 이자율이 거의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좀 어렵지만 일본이 어느 순간이 되면 또 우리나라 증시가 일본 증시를 또 이렇게 지켜봐야 될 정도의 그런 큰 시장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고요. 그리스 유로존 탈퇴 우려 때문에 유럽 증시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EU 정상회담이 사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새벽 2시부터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아까 우리 앵커님이 저한테 어디 아프냐고 물어보셨는데
네. 제가 12시에 일어나서 혹시 뭐 나오는 얘기가 없나 해서 계속 좀 지켜보느라고 예. 했는데 회의를 길게 하면 회의적이 되는데 아직 뭔가 결론이 계속 안 나고 있네요. 네. 뭐 하여튼 나오는 대로 또 다시 한번 해석을 하는 시간이 한번 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아직까지 회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좀 알려졌는데 오늘 이것 때문에 많은 전문가분들이 잠을 많이 못 주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오늘 힘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센 이야기 과연 주제는 어떤 겁니까? 우선 센 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시청자분들한테 정말 정식으로 사과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왜요? 어제 네. 감히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제 주식시장이 조금 더 반등을 이어가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해드렸는데 네. 그 예상을 깨고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역시 제가 참 전문가 안 하기를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제가 아까 반성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좀 내용을 가지고 왔고요. 제가 오늘 네. 이제 잠을 못 자면서 제 아는 지인분께서 지금 월스트리트의 투자 전략가로 계십니다. 물론 한국 분이십니다. 오. 한국어로 좀 제가 전화를 걸어서 여러 가지 좀 상황을 정리를 해왔으니까 예. 제가 어제 못 맞힌 거에 대해서는 조금 사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네. 뉴 암스테르담이라고 정해왔습니다. 뉴 암스테르담? 네. 네덜란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답은 네덜란드는 아니지만 네. 자, 네덜란드인을 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네.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세계 이 금융 문명의 그 큰 발전에 기여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외국한 은행을 설립한 거고 두 번째는 주식을 만든 바로 사람들이 네덜란드 사람들입니다.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미국으로 갔고요. 미국 초기에 그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간 네덜란드 사람들이 자기 고향을 그리워하며 동네 이름을 지었는데 그게 바로 뉴 암스테르담이고요. 그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뉴욕입니다. 이 맨하탄이 있고 월스트리트가 있는 뉴욕인데요. 자, 오늘 그 글로벌 이야기, 특히 미국 이야기를 좀 가지고 봤는데요. 어제 주식시장을 사실 저도 이렇게까지 무너지지는 않을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네. 의외로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속이 됐고요. 바로 그 외국인들의 매도를 과연 이게 뭔가 있는데 계속 나온 이야기가 바로 유럽계 자금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유럽계 자금이 왜 도대체 나오느냐 뭐 이런 포인트를 잡으면 네. 최근 이제 런던 증권거래소 주가가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이 이탈리아 은행 유니크리디티와 인텐사 상파울로가 이 주식을 전량 매도를 한 거고 그리고 6월 말 특히 이제 유럽에서 은행 자본율 확충을 위해서 이제 금융기관에 대해서 뭔가 그 자산 매각에 대한 과정이 아니냐 뭐 이러한 루머 그래서 루머라기보다는 뭐 사실로 봐야 되겠죠. 네. 이러한 이야기가 돌면서 유럽계 자금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하락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참 어려워요. 네, 사실 그동안 이 외국계 자금이 국내 증시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럼 유럽계 자금이 다시 뭐 회수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유럽계 자금이 빠져나가는 이유가 역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유로존이 약간 좀 불안하다는 맞아요. 것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 은행들이 이 9% 이상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본 확충 비율이 9% 이상인데 이거를 확충해야 되기 때문에 자금을 좀 끌어들이고 있고 그리고 이 6월 17일 날 그리스 총선까지는 이러한 분위기가 좀 이어갈 거라는 전문가들이 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네. 특히 지금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은 바로 이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게 되면 이 GDP를 건드리고 네. 이렇게 되면 전체 세계 금융이 무너지지 않을까 이러한 불안 때문에 더욱더 우리나라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좀 유로존이 안정이 돼야지 유럽계 외국 자금도 좀 국내 증시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 유럽 상황 너무 불안하잖아요. 투자자분들도 불안감이 더 커질 것 같아요. 예, 굉장히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전문가분들이 조금은 더 상승하지 않겠느냐고 네. 전망을 했었었는데요. 주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이제 각 증권사에서 코멘트가 나옵니다.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 코멘트가 나왔는데요. 일단은 그 최근 들어서 5월 20일 날 미래에셋 증권에서 최근 들어 유럽계 은행 자금이 빠져나오는 거에 대한 코멘트를 보니까요. 지난해 초 신흥국 인플레이션 리스트라든가 아니면은 뭐 8월 미국 신용등급 강등 때와는 지금 유럽계 자금 빠져나가는 건 좀 다르다라고 해석을 했고요. 네. 그리고 유럽계 투자자 중 기관은 오히려 한국 주식의 비중을 좀 늘리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국내 증시의 추가 이탈 금액이 제한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지금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랑은 네. 좀 상황이 틀립니다라고 해서 약간 좀 토닥거리는 모습은 좀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좀 다른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그 월스트리트의 전략가분이랑 그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 아까 글로벌 증시를 읽을 때요. 네. 그 유럽 증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죠? 굉장히 급락을 했는데 그 안 한 이유가 있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글로벌 증시를 좀 다른 시나리오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 말이 정답일지 아닐지는
그거는 제가 맞을 수는 없고 단지 이제 함께 시청하시는 분들이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유럽 증시가 하락을 했는데요. 유럽 증시가 하락을 해서 투매가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유로화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자, 그럼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게 되면요. 유로화 대비 달러화가 강세가 보이게 되고요. 달러가 강세화가 되면 미국은 굉장히 저가로 국채를 발행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돈이 미국으로 굴러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얼마 전까지 우리가 QE3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 나왔잖아요. 네. QE3에서 미국은 절대로 긴축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 돈을 푼다는 얘기고 과연 그 돈을 그러면 어디서 풀겠느냐. 그럼 국채를 결국 발행해서 돈을 매집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미국이 국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유로화를 죽이고 있다. 이런 시나리오가 좀 그려지는데요. 특히 이러한 그 시나리오에 제가 약간 점수를 주는 이유는 뭐냐면 최근 들어 사실 유럽 증시는 오늘 굉장히 하락폭을 키웠는데도 네. 불구하고 미국 지수는 좀 낙폭을 줄였습니다. 오늘 뉴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미국 신규 주택 판매 지수가 좋아서 미국 증시가 반등을 했다고 하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미국 신규 주택 기사는요. 1시에 나왔어요. 근데 미국 주식, 네. 미국 주식은 4시 한 반 정도부터 반등을 보이고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걸 지켜보면서요. 혹시 이 회의에서 무언가 좋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최근 들어서 이 미국 경기 지표가 좀 좋아지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또 유가도 하락하고 있고요. 네. 금값도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다. 과연 돈이 어디로 갈까? 저는 미국으로 흘러간다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유로화 약세가 달러화 강세, 그럼 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화 약세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좀 약간 숨어있는 이슈였는데 잘 끄집어내서 또 투자자분들께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 봐야 할지도 궁금을 한데요. 예, 사실 제가 오늘 이 주제를 네. 들고 나온 이유는요, 좀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전문가분들이요, 6월 달에 MSCI 선진지수 편입에 대해서 어떤 종목이 수혜받느냐라는 그런 종목들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 과연 이제 이가 좋은 거냐, 뭐 이게 그 선진지수가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거를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2008년도에요, FTSE 선진지능시장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 FTSE는 이 유럽계 자금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지수고요. 거기에 우리나라가 선진신흥시장에 포함하다 보니까 유럽계 자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6월 달에 날짜는 확정돼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4번째인가요? 3번째인가 지금 도전하고 네. 있는데 우리나라는 MSCI 지금 신흥시장에 분류가 되어 있고 이 MSCI 지수를 미국계 자금의 거의 95% 정도가 이 지수를 보고 많이 지금 참조를 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선진지수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 미국계 자금이 많이 들어오겠죠. 물론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또 흔들릴 수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요. 일단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MSCI 선진지수는 제가 또 6월 정도 돼서 다시 한번 이슈가 되면 또 자세히 한번 좀 들고 나와 보겠습니다. 예, 네. 오늘도 시청자분들께 많은 숙제를 또 안겨주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증시 어떤 각오로 대응해 봐야 할지 말씀 들어볼게요. 네, 참 어렵죠. 네, 목요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우리나라도 이제 석가탄신일로 쉬고요. 미국도 이제 메모리얼 데이로 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혹시 또 오늘 무언가 이슈가 답이 나와도 이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이 증시가 아직까지는 출렁거릴 수 있는 방향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연휴 동안에 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식을 좀 팔고 싶은 마음도 있고 네.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작년 이맘때만 해도 중국 증시에 대해서 쥐락펴락하니까 거기에 좀 영향을 받았다가 미국 증시에 좀 기대받다가 지금 유럽도 좀 기대받다가 어디에 네. 좀 의지할 수가 없고 오늘 또 뉴스 보니까 기사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외국인들을 믿을 수가 없으면 기관들이라도 믿자라고 해서 네. 기관들이 최근 들어 매수한 종목들도 보자 그랬는데 아직까지 저는 기관들한테도 점수가 좀 주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1,800을 깨면 기관에서 또 손절 물량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참 어렵고 특히 이제 오늘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유로존의 불안감이 남아있고 이러한 모든 공포가 개인 투자들한테 좀 염려가 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갈 길은 되게 좀 먼 것 같으니까 네. 저도 좀 오늘 사실 드리고 싶은 마음은 오늘 제 생각으로는 신용에 대한 이 투매 물량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용 물량으로 매수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투매에 좀 동참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그냥 오늘 저의 작은 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컬 시장을 부탁해 이순복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식의 지존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하는 평택총룸의 승부전략 시간입니다. 정호영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예상과 달리 코스피 지수가 또다시 1% 이상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시황 정리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단기적으로는 반등에 실패한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중기 저점만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중기 저점은 여전히 1750에서 1775선 사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은 그 구간을 확인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시장을 보셔야겠고요. 상당히 중요한 얘기 한 말씀 해드리면 만약에 1750선 이탈되고 나서 추가 하락이 되면 그때는 무조건 위험관리 우선으로 대응해 주시고요. 1750선이 무너지게 되면 사실 더 이상 그건 예측하기도 어려운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기존의 전망을 유지하면서 오늘 그 구간에 대해서 확인하는 이런 차원으로 한번 시장을 보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단기 반등은 실패했지만 중기 한번 바닥 구간을 확인해 볼 때다라는 말씀해 주시면서 1750포인트 이탈 시에는 리스크 관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임해 봐야 할지 지수에 따른 주식 비중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은 사실 시황보다 네. 전략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시황을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용이 변경되면 수정은 해도 말 바꾸긴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시황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지하겠고요. 전략을 제가 잘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오늘이 2012년 최대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해주세요. 장중 코스피 기준입니다. 장중 코스피 기준인데요. 1800선 이상에서는 직장인 50%, 전업 75%, 1800선 미만에서는 직장인 25%, 전업 50%. 그런데 반대로 1775선이 이탈되면 그때는 오히려 직장인 75%, 전업 100%로 일단 더 베팅을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원래 봤던 저점 지수 라인이 1750에서 1775선 사이이기 때문에 그때는 공격적으로 하자는 거죠. 제가 최근에 누차 말씀드리지만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 제가 추정하건대 약 99%의 개인 투자자들은 현재 2000선 이상에서 매수 거의 100%입니다. 사실 이분들은 뭐 대응이랄 게 없습니다. 그저 올라간다는 소리를 기대하는 것밖에 없는데요. 그나마 서울경제TV 시청자분들은 최근에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셨기 때문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더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 50분입니다. 그러니까 동시효과 시작되는 시간이죠. 그때 지수를 딱 보세요. 보셔갖고 만약에 1800선이 넘었다. 그러면 75에서 100% 그대로 유지해 주시고요. 1775선 이상이다. 그러면 50에서 75%. 1750선 이상이다. 그러면 25에서 50% 각각 직장인과 전업 대응해 주시는데요.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1750선이 깨졌다. 그러면 직장인들은 제로, 전업은 25%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준은 오늘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사실 내일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기준대로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비중 기준의 그 특징이 뭐냐. 약간 내려오면 줄이지만 오히려 기회가 되면 공격적으로 하자. 다만 특정한 기준선, 그러니까 1750이 이탈되면 그때는 위험관리 위주로 하자.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예, 오늘이 또 2012년 최대 변곡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주식 비중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구성은 어떻게 짜보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 포트폴리오 구성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앞서서 제가 이제 시황이라든가 비중 많이 말씀드리는데 네. 주식 투자에서 사실 시황하고 비중 두 가지면 사실 끝납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개념이 없고요. 주식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비중 얘기를 거의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이제 그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네. 시장은 나쁠 것이다. 하지만 언제 한번 반등 나온다. 그래가지고 떨어지면 내가 나쁘지 않냐고 말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올라가면 이제 반등 기대해도 좋다 이렇게 말했다고 얘기하는데 비중을 얘기해줘야지 사실 우리가 대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맞든 틀리든 간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비중을 좀 지켜주시고요. 포트폴리오 구성은 이제 오늘은 좀 특수합니다. 뭐냐면은 오늘은 어떤 특정한 업종, 테마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량주하고 개별주 두 가지 혼이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우량주는 뭐냐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100등 안에 들어가는 종목을 말하는 거고요. 코스닥은 한 50등 안에 들어가는 종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종목은 개별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세요. 만약에 1800선 이상이다 그러면 우량주만 집중하세요. 그리고 1775선 이상이면은 우량주와 개별주 섞어주시고 만약에 1750선 미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상에서는 이제 개별주 해주시고요. 1750선이 깨진다. 그러면
관망하거나 소액 투자만 해주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플러스 라인업의 강동석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샘플러스에서는 증권 전문가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26일 토요일이죠. 양순모 나정호 전문위원의 투자전략 세미나에도 여러분의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샘플러스 라인업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영근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대건설은 기관이 순매수 보이면서 이틀 동안 상승했는데요. 오늘 장에서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주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시장이 좀 어려운 하락하는 그런 구간에서도 건설주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어제 그제 이틀 연속해서 좀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던 그러한 실제적인 수주 부분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을 또 확인을 시켜줬죠. 22일 날 뭐 카타르에서 1조 1천억 원이 넘는 규모였던 토목공사에 대한 수주를 또 밝혔죠. 이 부분은 상당히 올해 들어서 국내 건설업체 중에서 상당히 최대로 좀 큰 최대 규모의 그런 공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2022년도에 또 카타르 월드컵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관련해서 수주가 좀 계속 늘어날 그러한 전망도 좀 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사실은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좀 답을 찾자면 바로 기관의 수급이 아주 강하게 최근 건설주 쪽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뭐 장중에 이제 편입 이후에 한 4% 정도 이상까지도 상승을 했던 그런 모습이 수익 구간에 들어왔던 모습이죠. 현재 이제 이러한 수익 구간에서 여전히 뭐 보유 전략을 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인 관점 그리고 앞으로 또 중장기 관점에서도 현재 접근이 가능한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편입을 하신 분들이라면 안정적으로 좀 홀딩을 하면서 끌고 간다면 좋은 뭐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매일 유업은 어제 최고가 2만 원을 터치했습니다. AS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매일 유업 같은 경우에는 추천드리고 이제 목표가를 제가 2만 1,000원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어제 같은 경우 상당히 좀 긴 양봉을 형성을 해줬죠. 바로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 지속되는 과정이고요. 앞으로 말씀드린 그런 성장성 부분으로 좋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러한 때가 사실은 가장 아쉽습니다. 그러한 상승 구간 이후에 약간의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음봉으로 마감이 됐는데 만약에 장중에 여러분과 같이 대응을 했다면 분명히 일부 수익 실현을 했을 거고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을 했어야지 맞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장중에 여러분과 같이 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우리 전문가들과 함께 같이 매매를 하실 것을 다시 한번 좀 권유를 해드리고요.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 수익 실현 했어야 된다고 보고요. 나머지 비중은 그대로 뭐 21선 이탈되기 전까지는 홀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내일은 또 종목 예, 내일은 또 한 주간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 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근 전문위원님 만나봤습니다. 다음은 양순모 전문위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사이버결제는 거래량이 급등하면서 어제 5% 상승하면서 61선을 뚫고 나왔습니다. AS 해주시죠. 네, 우선 한국사이버결제는 제가 경기방어주로 보면서 접근하자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요즘 시장도 많은 혼란을 좀 야기시키면서 또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성장성과 함께 또 앞으로에 있을 시너지 효과를 같이 보는 종목으로 좀 보시는 쪽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사이버결제 빵빵한 고객들을 대거 유치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들어도 다 아는 뭐 삼성전자, 뭐 페이스북, 카카오톡, 뭐 티켓몬스터 다들 이름만 들어도 아시리라 봅니다. 결국 계속 성장하고 있는 기업과의 교류로 한국사이버결제의 성장성도 동반성장되는 전망을 가지고 보고 있고요. 더욱이 긍정적인 것은 제가 내일까지는 봐야지는 알겠지만 내준에 8,100원을 다시 안착해주는 흐름들이 나온다면은 시국 개선과 또 매물 저항, 회복으로 탄력적인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일단은 8,100원짜리를 안착을 해주는 여부를 지속적인 체크를 하면서 접근을 한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면 파트로는 기관의 매도세에 나흘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AS 해주시죠. 네, 파트로는 어제 한 주당 0.3주에 대한 무상 증자를 결정했다는 그 결정 소식에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좀 좋지 못하였던
장의 흐름에 또 아쉽게 또 그 상승폭을 또 반납하면서 마감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우선 무상증자는 단기적으로는 호재로 볼 수가 있어 보이고요. 우선 신주 상장 예정일이 7월 2일로 잡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큰 매물 부담을 미리 부담감에 일단은 미리 조정을 받기보다는 신주 상장 이전에 충분한 가격 메리트를 만들어서 좀 출발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시장의 특성상 일단은 뭐 호재에는 좀 둔감하고 또 악재는 예민한 시장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본다면은 우리도 시장을 해석할 때 만약 호재다 하여 좋다고 하기보다는 적당한 선을 두고 대응하는 쪽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하겠는데 오늘 종가상 일단 13,000원 자리를 이탈을 한다면은 매도에 대한 제시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존에 있는 대응 전략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내일 AS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중환 전문위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국보 디자인은 매수가 근처에서 종가 맞췄는데요. 오늘장 대응 전략 세워주시죠. 예, 국보 디자인이 어제 매입가인 5일선을 지지한 모습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외인의 순매수가 크게 이어지지 않는 모습이 좀 아쉬웠는데요. 금일 전략은 5일선을 이탈할 경우에는 비중을 줄여가시고요. 5일선을 지지하면서 상승을 한다면 1차 목표가는 한 5,700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달 고점 대비 주가가 지금 60%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반등 흐름만 이어간다면 추후 목표가를 더 높게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국보 디자인에 대한 점검해 주셨고요. 반면 한화케미칼은 어제 최저가 20,050원을 기록했는데요. 오늘장 대응 전략 세워주시죠. 예, 1분기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추천을 드릴 때 이미 그 예견된 악재로 보고 주가는 선반영 되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외인이 대량 순매수가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2만 원을 이탈시키지 않겠다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올해 신저점을 새로 계속 쓰면서 밀렸는데 2만 원 선이면 이제 바닥이라고 좀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일 전략은 2만 원 손절선을 지켜주시고 5일선까지 반등하는지 또 기관과 외인의 그 추가 매수를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TS 반도체는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주시겠습니까? STS 반도체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6,000원 전후에서는 신규 매수도 좀 가능하시고 비보유자분들은 지금 꾸준하게 그 외국인 그 순매수가 아직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매입가까지의 반등은 저희가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STS에 대한 반도체 또 점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상로 전문위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 여러분 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한국콜만은 말씀하신 대로 신고가 기록하면서 7%나 급등했는데요. 오늘장에서 대응 전략 세워주시죠. 예, 맞습니다. 어제 아쉽습니다. 그래도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다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네. 신기록을 좀 세울 수가 있었는데요. 그게 조금 아쉽고요. 대신에 어제도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1,950원에 끝났습니다. 그만큼 어제 시장 자체가 상당히 안 좋았죠. 그래도 화장품주 역시 화장품주는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 그렇게 짧게 요약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콜마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시세의 시작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시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금 시장 자체도 어제 미국 시장 자체가 처음에는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낙폭 자체를 모두 다 회복하면서 올라가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조금은 더욱더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괜찮다고 보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홀딩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는 전략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천을 한 개 하겠습니다. 추천주가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대한광통신을 좀 집중해서 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광통신 케이블을 만드는 회사겠죠. 이름에서도 모두 나오듯이. 그리고 지금 좀 시세를 줄 때가 됐다고 판단을 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자체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상당히 좋게 나와서 일단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166%, 2200%가 좀 증가를 했었는데요. 그만큼 일본이 원래 광석류, 광케이블 부분에서 점유율을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진 여파로 인해서 수율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대한강통신이 거기에 대해서 반사이익을 좀 많이 받았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한강통신을 매수가는 한 2,550원 정도로 2,550원에서 2,580원 정도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한 2,450원 정도를 생각을 하시고 한번 들어가 보시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한광통신에 대한 수급도 한번 짚어주시죠. 예, 대한광통신은 말이죠. 지금 같은 경우에 수급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그런 외국인보다는요. 약간은 중소형주기 때문에 외국인보다는 조금 세력 움직임도 좀 있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자체를 조금 안고 들어가셔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큰 메이저급보다는요 마이너급 세력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는 주포가 좀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급등으로 좀 뜰 수 있는 자리인데요. 그렇더라도 우리는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쫓아가시면 안 되고 밑에서 눌림목에서 기다렸다가 그때 들어가는 전략을 취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꼭 선제선은 꼭 명심하시고 꼭 지켜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로 상방으로 좀 강하게 튀어올 수 있는 자리인데 밑으로 눌려서 우리가 생각하는 매수가 2,550원 정도로 걸쳐주면 그때 그냥 걸어 놓으시면 돼요. 걸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그냥 손절하시고요. 대신 위로 올라가면 잘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손절을 좀 짧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로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 점검 받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알찬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라인업이었습니다. 네, 오늘 EU 특별 정상회담이 별 성과 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된 의견이기도 한데요. 오늘 변곡점이 될 거라고 하죠.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현명하게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